자, 이제 44번인가요? 44번은 이제 위험과 수익 포트폴리오에 대한 것인데요. 사실은 지금 조금 전에 지나간 40번부터죠. 40, 41, 42, 43. 요 네 문제는 원래는 중요도가 좀 더 높습니다. 왜냐하면 시험 위험과 수익 파트는 최근 몇 년간 별로 출제가 안 됐어요. 이제 좀 출제가 될 때도 됐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주의하시고요. 그러니까 위험과 수익에 해당하는 건 조금 더 문제를 더 풀어보시거나 하시면 되겠죠. 자, 이제 44번은 이제 포트폴리오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1번의 요구 수익률에는 시간에 대한 비용과 위험에 대한 비용이 포함되어 있다. 요거 앞에서도 이런 식으로 나왔었죠, 표현이. 그다음에 그 시간에 대한 비용은 무위험률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위험에 대한 비용은 위험 할증률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위험 할증률은 뭐에 의해서 달라진다고요? 아까 시장 위험에 의해서도 달라지고 또 개별 투자안에 따라서도 달라지고 위험에 대한 태도에 따라서도 달라진다 그랬죠. 그다음에 포트폴리오 위험은 개별 자산의 위험을 가중평균하여 계산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도 내 알 바 아니다 일단. 이게 뭔 소린가 하면요. 그 밑에 46번인가요? 네, 나온 김에 46번 볼까요? 그 46번은 포트폴리오 기대 수익률을 구하라는 거죠. 포트폴리오 기대 수익률은 각각의 자산을 가중평균, 각각 자산의 기대 수익률을 가중평균하는 거예요. 개별 자산의 기대 수익률을. 그러니까 개별 자산의 기대 수익률을 어떻게 해요? A, B, C가 있으면 지금 40%, 60%죠. 호황불황이. 얘가 호황일 때는 몇 프로예요? 호황일 때는 6인가요? 6, 4 이렇게 돼 있나요? 8, 4, 12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 이렇게 해서 먼저 개별 자산의 기대 수익률을 계산해야 되죠. 지금까지 우리 시험에는 이 포트폴리오 나올 때는 늘 반반이었어요. 근데 딱 한 번 이제 40%, 60% 나온 거예요. 반반일 때는 쉽죠. 한 가운데 값 생각하면 되니까. 근데 이게 이렇게 나온 거는 약간 시간이 더 걸리겠죠. 근데 4, 6이 24, 6, 4, 24 다 2.4죠. 4.8%가 되고요. 4, 8이 32, 6, 4, 24 56이죠. 5.6%. 이거는 40, 12, 52, 5.2%죠. 일단 가중평균 해서 개별 자산의 기대 수익률을 구했죠. 그리고 개별 자산의 투자 비중이 있잖아요. 여기가 30%, 여기가 30%, 여기가 40%죠. 그럼 이걸 곱해서 더하는 게 뭐예요? 가중평균이죠. 그러니까 포트폴리오의 기대 수익률은 개별 자산 기대 수익률을 가중평균해서 구해요. 근데 포트폴리오의 위험은 개별 자산의 위험 아직 여기 없잖아요. 개별 자산의 위험 하려면 이제 표준 편차 구해야 되죠. 근데 우리 수준에서 표준 편차 구하는 건 너무 난이도가 높다고요. 그래서 이 위험을 가중평균해서 포트폴리오 위험을 계산하는 것은 아니라고요. 수익률은 가중평균해서 구하지만 왜냐면은 얘네들 자산이요. 얘가 이쪽이 6% 위로 올라올 때 반드시 이게 꼭 8% 나오는 것은 아닐 수가 있고 이게 서로 상쇄될 수도 있거든 경우에 따라. 그런 이제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가중평균해서 구하면 안 된다 그래요. 이렇게 단순한 구조 말고요. 이게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여러 가지 경우들이 많은 그런 상황에서는 현실적인 상황에서는 두 개가 서로 상쇄가 돼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위험이 굉장히 크게 줄어들 수가 있어요. 그냥 가중평균한 것보다. 그래서 위험은 가중평균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계산하자면은 3, 8, 2, 24, 3, 4, 14. A 부동산이 0.4예요. 이게 0.4예요? 네. 여기가 3이고요. 아, 이렇게요? 그러면 4, 8, 2, 32, 4, 4, 19. 1.9이죠. 3, 6, 28, 3, 5, 16. 맞죠? 3, 2, 6, 3, 5, 15. 이렇게 되죠. 이러면은 6, 요게 16이죠. 1 올라가면은 21이죠. 5.16. 이렇게 되죠. 맞죠? 자, 이렇게 가중평균해서 구하면 되고요. 다시 이제 위로 올라가셔서 그 44번의 2번 지문이 그겁니다. 포트폴리오 위험은 개별 자산의 위험을 가중평균해서 계산하는 것은 아니고요.
포트폴리오의 수익률은 개별 자산의 수익률을 가중평균한다. 이렇게. 그다음에 3번에 투자안들의 수익률 변동 방향이 유사할수록 바람직한 분산 투자가 된다. 이게 틀렸죠. 수익률 변동 방향이 어떻게 서로 반대가 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죠. 그다음에 포트폴리오 구성 자산들의 수익률 분포가 완전한 양의 상관관계에 있을 경우 분산 투자를 하더라도 비체계적 위험을 줄일 수 없다. 맞나요? 효과가 없잖아요. 완전한 양의 상관관계는 효과가 전혀 없습니다. 마이너스 1일 때는 효과가 가장 커서 비체계적 위험을 0까지 줄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5번 포트폴리오 편입되는 투자안의 수를 늘리면 늘릴수록 비체계적인 위험이 감소되는 것을 포트폴리오 효과라고 한다. 맞죠? 포트폴리오를 통해서 우리가 얻으려고 하는 게 바로 이런 비체계적 위험을 줄이는 거죠. 다음에 45번. 다음은 부동산 포트폴리오 이론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1번 보수적 투자자의 무차별 곡선이 공격적 투자자의 무차별 곡선보다 더 가파르다. 자, 이 무차별 곡선은 효율적 전선과 무차별 곡선 해서 효율적 전선은 이렇게 생긴 거죠. 효율적 전선은 이렇고요. 무차별 곡선은 이렇게 아래로 볼록이죠. 무차별 곡선이 아래로 볼록하다는 것은 이 사람들의 위험에 대한 태도가 뭐란 뜻이에요? 아래로 볼록이요. 아래로 볼록의 의미가 뭐예요? 위험 혐오정, 위험 회피형이라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아래로 볼록이라는 의미가. 왜요? 아래로 볼록하다는 것은 결국은 이쪽으로 가면 이렇게 가팔라지죠. 일정한 간격으로 이렇게 긋는다면, 일정한 간격으로 이렇게 긋는다면 위험이 일정하게 커지는 거예요. 위험이 일정하게 커질 때 처음에는 수익을 조금만 얹어줘도 됐지만 가면 갈수록 수익을 더 많이 얹어줘야 되잖아요. 동일한 위험 증가에 대해서 위험이 커지면 커질수록 한 칸 더 올라갈 때 수익을 많이 얹어줘야 된다는 것은 사람들이 위험을 싫어하기 때문에 똑같은 만족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렇다는 얘기예요. 이게 만족도가 어떻다는 얘기예요? 만족도가 같다는 얘기죠. 그런 뜻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아래로 볼록의 의미가 위험 회피형이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근데 이쪽에 접하는 사람과 이쪽에 접하는 사람은 서로 사람의 성향이 다른 거죠. 이런 사람을 우리는 공격적, 이런 사람을 보수적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보수적인 투자자의 무차별 곡선이 더 가파르죠. 그렇죠? 둘 다 위험 회피형입니다. 보수적이든 공격적이든 둘 다 위험 회피형이에요. 다음에 일반적으로 위험이 상승하면 수익이 상승하는데 이때 위험은 체계적 위험을 가리킨다. 그렇습니다. 이게요. 체계적 위험, 비체계적 위험. 위험 수익 비례 관계에서 말하는 이때의 그 위험은 체계적 위험을 말하는 거예요. 체계적 위험. 비체계적 위험을 말하면 수익이 크면서도 위험이 작은 경우도 있어요. 경우에 따라. 어쩌다가 그럴 수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세계 랭킹 12선수와 5위 선수 이런 말씀 드린 적 있나요? 세계 랭킹 12선수하고요. 세계 랭킹 5위 선수하고 붙으면은 누가 이길까요? 대체로는 얘기가 별로 이제 안 하고 싶다 이거죠, 지금. 싸워봐야 안다고요? 대체로는 누가 이길 거다? 5위가 이기죠. 그 대체로란 얘기가 바로 체계적 위험이라는 뜻이에요. 평균적으로는, 대체로는 그럴 거란 얘기예요. 근데 어쩌다가 나타나는 현상이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얘가 그날따라 설사가 났어요. 별로 경기를 할 수가 없어. 얘는 그날따라 푹 잠도 잘 자고 컨디션 끝내주는 거예요. 예? 자, 얘는 컨디션 최상인 상태고 얘는 컨디션 최악인 상황에서 경기를 붙으면 얘가 질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는 어쩌다 나타나는 현상이지 늘상 나타나는 게 아니죠. 예, 그런 뜻이에요. 예, 어쩌다 나타나는 그런 예외적인 현상이 나타날 때는 실력이 더 좋은 사람이 오히려 질 수도 있다는 거지. 뭔지 이제 아시겠죠? 예, 그런 예외적인 경우가 이런 거라면 어쩌다 나타나는 거. 그렇죠? 예, 그런 것을 따지면은 역전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대체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험 수익 비례에서는 뭐를 말하는 거예요? 체계적 위험을 말하는 겁니다. 됐죠?
다음에 부동산 유형별 분산 투자뿐만 아니라 지역별 분산 투자로도 위험을 낮출 수가 있죠. 가능한 얘기고요. 다음에 포트폴리오는 분산 투자를 함으로써 피할 수 있는 체계적 위험을 감소시키고 수익을 증가시킨다. 말도 안 되죠. 체계적 위험은 줄일 수가 없습니다. 4번 틀렸고요. 다음에 최적의 포트폴리오는 개인의 위험에 대한 선호도를 나타내는 무차별 곡선과 효율적 전선이 서로 접하는 점에서 결정된다. 맞죠? 서로 접하는 점이지 이건 뭐 만나는 점 이러면 안 돼요. 사실 이것도 만나는 거거든요. 이렇게 이것도 만나는 거예요. 이것도 만나는 거예요. 이 사람 입장에서는 이거는 접하는 점이 아니거든요. 그죠? 이거는 같은 사람입니다. 이게 같은 사람의 무차별 곡선이에요. 한 사람의 무차별 곡선은 이렇게 나란히 있습니다. 위에 있으면 위에 있을수록 만족도가 더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 있을수록 좋은데 문제는 이 효율적 전선 바깥 영역은 다다를 수가 없는 영역이에요. 그래서 다다를 수 있는 영역 중에서는 요 점이 제일 좋은 점이죠. 이 사람은 요 점이 제일 좋다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만나는 점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접하는 점이 바로 최적 포트폴리오입니다. 다음에 46번 됐고요. 47번은 이제 화폐 시간 가치죠. 화폐 시간 가치에서는 이건 조금 이제 어렵게 나온 건데요. 아마 우리 수준에서 풀 수 있는 수준으로 가장 어려운 게 이 정도예요. 이거보다 더 어려우면 이제 패스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아마 풀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여기에 구조가 이때 500이 나가죠. 근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요때 150, 요때 150. 요때 200인가요? 이렇게 200. 자, 이렇게 이제 금액이 각각 다르잖아요. 푸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만 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제 어떤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가 하면은 이거를 200으로 바꿀 수 있어요. 200으로 바꾸고요. 마이너스 50을 생각하는 거죠. 맞나요? 그러면 200에다가 곱하기 연금 현가계수 5년짜리 하면은 일단 여태 이 금액들이 합쳐지죠. 그리고 요거는 그냥 빼야 되고 요거는 연금 현가계수 연금의 현가계수 몇 년짜리? 2년짜리 해서 빼기를 하는 거죠. 뭔 뜻인지 아시겠어요? 그렇게 푸는 방법 그렇게 하셨나요 혹시? 그렇게 하셔도 되고요. 이거를 각각 그냥 변형시키지 말고 150에다가는 곱하기 연금 현가계수 2년짜리 하고 얘네들은 3번이잖아요. 그럼 200에다가는 연금 현가계수 3년짜리를 한 후에 3년짜리를 하면은 언제 금액이 계산돼요? 요때 금액이 계산, 요때 금액이. 요거보다 한 단계 앞, 요때 목돈이 계산된다고요. 그럼 요때 금액을 다시 2년 끌고 와야 되죠. 그럴 때는 다시 곱하기 1씹을 현가계수 2년짜리를 곱하면 돼요. 이렇게 더하는 방법도 있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것도 어렵고 저것도 어려우면 패스하면 되는 거고요. 아무거나 해도 돼, 아무거나. 어떤 게 더 쉬울 것 같아요? 위에 게 더 쉬울 것 같아요? 그럼 위에 것 방법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아니, 그럼 안 되면 패스 하시라고요. 이렇게 하면은 이게 671이 나와요. 671. 그죠? 671이 나와서 1000원 단위 이하는 절사라고 돼 있죠. 671만 원이 나와서 나가는 돈 500만 원 하고 해서 171만 원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나요? 다음에 48번은 자, 요거는 영업 경비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으로 짝지은 것을 냈죠. 자, 이거 가유순전후에서 경비에 포함되느냐, 포함되지 않느냐 이거 체크해야 된다 그랬죠. 포함되지 않는 항목으로 가장 중요한 게 일단 감가상각비예요. 감가상각비하고 또 자본적 지출 이런 거는 포함 안 된다 그랬죠. 이건 대수선비 같은 거요. 대수선비 같은 거는 그해 영업 경비로 털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대수선비는 그 투자 원금에 포함시켜서 서서히 감가시키는 투자 원금에 포함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니고요. 그다음에 소유자 급여 있죠. 소유자가 자기 월급 찾아가는 거예요. 그다음에 소유자의 개인적인 업무비, 자기 개인 업무비를 영업 경비로 취급하면 안 되죠. 이런 것들은 영업 경비에 포함 안 돼요.
그거 말고도 이제 부채 서비스액이라든가 또는 공실 및 불량부채 충당금 이런 것들이 포함이 안 되죠. 근데 여기서는 포함되지 않는 항목, 감가상각비, 유지관리비는 포함되죠. 보안용역비 뭐예요? 세콘 같은 거 이런 거죠. 이거는 포함되는 거죠. 그래서 기역, 디귿, 미음이 영업경비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이에요. 포함되는 항목 조심해야 되는 게 뭐가 있어요? 포함되는 것으로는 재산세 조심하라 그랬죠. 재산세는 포함되는 항목이에요. 자, 됐고요. 다음에 49번은 세후 현금 수지를 묻고 있죠. 세후 현금 수지를 묻고 있는데, 세후를 묻고 있는데, 이럴 때는 빨리 뭐를 봐야 된다 그랬어요? 소득세율을 주고 있는지, 금액을 주고 있는지를 보고, 소득세율을 주고 있으면은 순대이감을 써놓고 해야 되죠. 다행히 지금 이 문제는 순영업소득부터 출발하게끔 돼 있죠. 그러니까 순대이감을 써놓고 시작하면 되는 겁니다. 이자 비용이고 감가상각비죠. 자, 요거는 순은 뭐예요? 순영업소득, 세전현금 수지 세후. 순이 얼마죠? 1억 3천인가요? 네, 1억 3천만 원이요. 다음에 부채수비, 재산세 이거 함정이죠, 이게. 재산세가 함정이라고, 이게. 이 재산세는 이미 뺀 상태에서 순운영소득이 나온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함정을 준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시험의 계산 문제에서는 대체로 필요 없는 자료는 주지 않습니다. 근데 이 현금 수지 측정에서만큼은 필요 없는 자료를 줘요. 필요 없는 자료는 이제 함정으로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산세는 무시하고요. 자, 거기에 연간 융자 월부금이라고 돼 있죠. 이게 바로 뭐예요? 부채 서비스액이에요. 그래서 6천만 원을 빼야 되는 거죠. 빼기 6천만 원 하면은 7천만 원의 세전현금 수지가 있고요. 여기서 이제 요거 계산해서 빼야 되죠. 자, 그래서 요거 계산하는 게 이제 여기 순대이감. 이게 1억 3천만 원이고 순영업소득이. 그다음에 여기 이자 비용이 얼마예요? 이자 비용이 5천인가요? 이자 비용 5천에다가 감가상각비 얼마예요? 3천인가요? 그러면 빼면은 8천 빼는가요? 5천 되나요? 네, 과세 대상이 5천이죠. 과세 대상이 5천에다가 세율 30% 1,500. 그럼 요 1,500을 여기다 넣으라는 얘기죠. 그러면은 5,500이 되나요? 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5번 정답이고요. 됐죠? 그러니까 이게 가유순전후 계산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죠. 이거는 뭐 순대이감 이렇게 절차가 들어간다 해도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다음에 50번은 다음 투자 분석 기법 중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 방법은, 이거는 몇 초 만에 풀고 넘어가야 되죠. 맞잖아요. 순수내 그리고 현가란 단어가 들어간다 그랬죠. 근데 이런 문제가 무려 다섯 문제나 출제됐다니까요. 10년간. 지난 10년간 5문제. 그러니까 이게 결코 투자론에서 이런 문제는 안 어렵습니다. 계산 문제가 어려운 거지. 그래서 이론에서는 다 맞출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이런 거라든가 또는 순영가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수익성 지수가 1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형태의 문제가 주로 출제된단 말이에요. 됐죠? 다음에 51번이죠. 51번은 다음은 내부수익률법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번의 수년가법과 내부수익률법에서 사용하는 재투자 수익률은 동일하다. 재투자 수익률 이게 뭔 소리예요? 모르면 일단 패스해요. 2번 내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크면 투자 타당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거는 맞죠. 내부 수익률 기대 수익률이잖아요. 그다음에 동일한 투자 대안에 대해서 2개 이상의 내부 수익률이 생길 수도 있다. 이것도 맞죠. 이거는 조금 어려운 표현인데 복수의 해 문제 이렇게 하잖아요. 그다음에 내부 수익률법에 의해 투자안을 선택하는 것이 순현가법에 의해 선택하는 것과 서로 다를 수 있다. 다를 수 있죠. 이럴 때는 어떤 방법을 따라가야, 순현가법을 따라가야 투자자의 부를 극대화한다 그랬죠. 그다음에 내부 수익률이란 투자로부터 기대되는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와 현금 유출의 현재 가치를 같게 하는 할인율이다. 이거 내부 수익률의 정의 맞죠? 결국은 다 맞아요. 지금 2, 3, 4, 5번이. 1번이 정답이에요. 1번이 틀렸어요. 자, 이게요. 이 할인연금 수지 분석법에서는 할인율이 있어야 되지 않나요? 할인연금 수지 분석법에서는 할인율이 있어야 되죠.
그러면은 순형가법에서는 뭘로 할인하죠? 예, 요구 수익률로 할인하죠. 수익성 지수법에서는 그것도 요구 수익률로 할인해요. 내부 수익률법에서는 내부 수익률로 할인하거든요. 자, 그런데 제가 이거 여기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환원율은 수익률 더하기 회수율, 이렇게 수익환원법에서 얘기한 적 있죠. 환원율은 항상 수익률 더하기 회수율이다. 근데 수익률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그랬어요? 할인율이라고 한다 안 그랬나요? 수익률은 항상 할인율과 같아요. 이쪽에서 이쪽으로 갈 때는 수익률이 되지만 이쪽에서 이쪽으로 올 때는 할인율이 되는 거예요. 100만 원 투자해서 110만 원이 되면은 수익률이 10%잖아요. 그럼 1년 뒤에 110만 원이 현재 100만 원 하고 갔다면 할인율이 10%인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가느냐 이쪽으로 오느냐 이 차이밖에 없어요. 이때는 수익률이고 이때는 할인율이에요. 이게 항상 같아. 이거는 수익률과 할인율은. 됐습니까?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투자를 1년만 하고 마는 게 아니라 여러 기간을 투자하잖아요. 여기 10% 적용되면 계속 똑같은 10%씩 10%씩이 재투자되고 재투자되는 거예요. 여러 기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그냥 수익률이라 하지 않고 재투자 수익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재투자 수익률이나 할인율이나 의미가 같은 거라고요. 됐나요? 그러면은 내부 수익률법에서의 재투자 수익률은 내부 수익률이고 순형가법에서의 재투자 수익률은 요구 수익률이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셨죠? 표현이 그렇게 다르다고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동일한 게 아니고 다른 겁니다. 다음에 52번은 부동산 투자 분석 기법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의 회계적 이익률은 연평균 순이익을 연평균 투자액으로 나눈 비율이다. 자, 이게 연평균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그 중에 이제 연평균 투자액, 요거를 이제 좀 위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우리가 투자를 한다면은 1월 1일 날 시작할 때, 1월 1일 시작할 때 1억으로 시작했어요. 근데 사업하다 보면은 돈이 부족하면 자꾸 끌어다 쓰잖아요. 그래서, 이 12월 31일 날 봤더니만 그동안에 2억이 추가로 투자돼가지고, 구체적으로 언제 더 투자됐는지는 다 일일이 따질 수는 없는데 중간중간에 더 갖다 쓴 거예요. 그래서 총 3억이 투자됐어요. 그래서 1년간 이 비용 지출 뭐 이런 거 다 따지고 판매 수입 따지고 봤더니만 순수익으로 3천만 원을 번 거예요. 순수익으로. 자, 그러면 이 3천만 원은 1억이 번 거예요? 3억이 번 거예요? 3억이 번 거예요? 처음서부터 3억 썼어요? 헷갈리죠? 이럴 때 이거하고 평균으로 하는 거예요. 처음서부터 2억이 투자됐다고 보는 거예요. 처음서부터 2억이 쭉 투자되어 왔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평균 투자액, 평균 순이익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런 말이 나온 거예요. 그냥 합해 시간 같이 고려하지 않는 그냥 수익률 계산하는 거하고 큰 차이 없어요. 다만 저렇게 처음하고 나중하고 투자 금액이 다른 경우에는 이제 평균적으로 투자된 금액으로 계산한다 이런 의미예요. 됐죠? 그래서 그게 회계적 이익률은 그렇게 구한다고요. 다음에 2번은 수년가가 동일한 두 투자안 중에서 수익성 지수가 작은 투자안의 타당성이 높다. 수익성 지수가 큰 게 더 좋은 거죠. 순수내현 이렇게 순현가법, 수익성 지수법, 내부 수익률법, 현가 회수기간 또 뭐가 있죠? 연평균 수년가 이렇게 있죠. 얘네들은 숫자가 클수록 좋다고 안 그러네. 얘네들은 요놈은. 근데 요놈은 숫자가 작을수록 좋죠. 그러니까 숫자가 클수록 좋은 거는 나머지 다고요. 얘 하나만 숫자가 작을수록 좋아요. 그래서 지금 수년가가 같다면 수익성 지수가 큰 게 좋고 수익성 지수가 같다면 수년가가 큰 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틀렸죠. 다음에 3번의 단순 회수기간법은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않고 투자한 금액을 회수하는 데 걸리는 기간을 분석하는 거죠. 현가 회수기간은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하고요. 다음에 투자자는 수년가가 0보다 크면 투자를 채택하고 수년가가 0보다 작으면 기각할 것이다. 맞죠?
다음에 순현가법이란 장래에 기대되는 세후소득의 현가합과 투자 비용으로 지출된 지분의 현가합을 서로 비교하는 것을 말한다. 맞죠? 거기 세후소득의 현가합 요 자리에 그 세후소득 현가합 이렇게 안 하고요. 그냥 수입의 현가합 이렇게 해도 관계없어요. 수입의 현가합 또는 투자 비용으로 지출된 지분의 현가합 이 자리에 그냥 비용의 현가합 이렇게 하든가 그렇게 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현가란 단어가 있었죠. 현가. 그래서 정답 2번이고요. 다음에 53번 같은 게 나오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패스해야 돼요. 이게 5개 다 계산이잖아요. 5개 다 계산인 거는 패스해야 하는 거예요. 근데 저도 패스하면 안 되죠. 저는 패스할 수가 없고요. 자, 그 중에서 1번 저당상수 나왔죠. 문제에서 우리 계산과 관련된 문제에서 저당상수가 나오면 뭐를 연상해야 된다고요? 대부액 곱하기 저당상수는 부채 서비스액 요거 있잖아. 원리금 균등 상환에 부채 서비스액. 요게 나오면 이게 생각이 나야 돼요. 저당상수가 나오면 이게 자동으로 생각이 나야 돼요. 여기뿐만이 아니라 다른 데서도. 이 54번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저당상수 하면은 원칙적으로 저게 생각이 나야 돼요. 자, 그래서 지금 이 1번의 경우는 저당상수를 구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대부액하고 부채 서비스액을 알아야만 얘가 계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액과 이걸 찾아내야 돼요. 대부액은 남의 돈 쓰는 거죠. 남의 돈 얼마예요? 현금으로 8억을 투자해서 총 20원에 샀으니까 이게 12억이죠. 남의 돈 12억이요. 다음에 부채 서비스액은 저당 지불액이 연간 6천만 원이죠. 이거 6천만 원. 그럼 다 됐네 뭐. 다 됐잖아요. 여기다가 이거 곱해서 이게 6천만 원 된 거 아닌가요? 얼마를 곱했을까요? 0.05를 곱했죠. 0.05예요. 다음에 종합환원율은 뭐예요? 종합환원율 하면은 투자액은 무슨 투자액? 총투자액 나와야 되고 소득은 순영업소득, 순영업소득. 총투자액, 순영업소득. 총투자액 얼마예요? 아까 20억이라 했나요? 총 20억 투자했고 순영업소득은 1억 4천, 1.4억이죠. 그러면 이게 분모로 가야 되죠. 이게 유리니까 큰 게 분모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20분의 1.4는 10분의 0.7이죠. 그러면 7%죠. 다음에 세전승수 나왔네요. 세전승수 나왔습니다. 투자액은 무슨 투자액? 세전 지분 투자액 8억이죠. 다음에 세전현금 수지는 순영업소득이 1.4억이잖아요. 부채 서비스액이 6천이잖아요. 그러면 세전현금 수지는 0.8억이죠. 8천만 원. 0.8. 8억에 8천만 원. 여튼 승수는 이렇게 가야 되죠. 0.8분의 8억 이렇게 가야 되죠. 맞나요? 이게 승수는 1보다 큰 거를 찾는 거니까. 이러면은 10이 나오나요? 10? 3번이 틀렸죠. 10이 나오는데 8이라고 해놨으니까. 맞나요? 3번이 정답이고요. 그 다음에 지분 배당률은 뭘 구해야 돼요? 지분 배당률 이거 역수죠. 세전승수의 역수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역수만 해버리면 되니까 0.1, 10 역수 0.1 맞고요. 그 다음에 순소득 승수는 요거 역수죠. 순소득 요거 역수예요. 요거 역수. 그러니까 1.4분의 20억 하면 되죠. 1.4분의 20억 하면 대략 얼마 나오나요? 14.xx 나오죠. 맞나요? 왜냐면은 14의 제곱이 196이거든요. 그러니까 1.4의 제곱은 1.96이라는 얘기예요. 14 곱하기 14, 14. 그러니까 14보다 조금 더 크다는 얘기죠. 14점 몇이 나오죠.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고요. 근데 이거 어느 하나만 묻는 것만 나오면은 간단하죠. 이것만 생각하면 되니까 총투자액이냐, 지분투자액이냐, 손수득이냐, 뭐 세전수지냐. 자, 됐고요. 다음에 54번은 작년에도 출제가 됐는데요. 올해도 약간은 신경이 쓰여서 넣은 거예요. 왜냐면 작년에는 풀어서 이 DTI 규제를 풀어서 출제 가능성이 높아서 했던 거고요. 작년에 출제됐고요. 올해는 이거 규제를 더 강화해서 또 좀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자, 요거 DTI를 기준으로 해서 대출 가능 금액을 물으면, 요거 공식 정도는 기억하시라 그랬죠. 공식이 쉽다 그랬죠. 일단 DTI는 그 사람의 연소득에서 이 사람이 부채 서비스액으로 몇 %까지 쓸 수 있느냐, 그 개념이 DTI죠. DTI가 40%라는 것은, 40% 맞나요? DTI가 이게 40%라는 것은 이 사람의 소득의 40%까지는 원리금 상환하는 데 쓸 수 있다는 뜻이죠. 근데 그거를 대출받는다는 뜻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걸 기준으로 대출 가능 금액은 일단 그렇게 연소득에다가 뭐를 곱한 후에 DTI를 곱한 후에 저당상수로 나누면은 바로 나온다 그랬죠. 그래서 이거 공식은 쉽습니다. 그래서 연소득 이사는 얼마예요? 6천만 원이 있고요. 그리고 0.4죠. 그런데 보니까 자료에 사업자금 대출이 연간 1,200만 원의 부채 상환을 하고 있죠. 그러면 이 사람은 이걸 다 한도를 쓸 수가 없어요. 2,400만 원 중에서 이미 1,200만 원 쓰고 있는 걸 빼야 되죠. 빼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뭐로 나눠야 돼요? 저당상수 0.08로 나눠야 되죠. 자, 이게 지금 문제에 따라 이 변형시킨 문제잖아요. 지금 어떤 문제는 이런 식으로 부채 서비스를 이미 지불하고 있고요. 어떤 문제는 이미 기존 대출이 1억이 있다, 이렇게 문제가 나와요. 이러면은 다 계산한 후에 마지막에 빼는 거고요. 뭔지 아시겠죠? 기존 대출이 이렇게 있다. 이거는 기존 대출에 따른 부채 상환액, 부채 서비스액이만큼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럴 때는 먼저 빼야 되는 거고, 대출은 나중에 빼는 거고. 됐죠? 예,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 하면은 0.08분의 1,200만 원 되죠? 그러면 1.5억인가요? 1,500만 원 나오죠? 15,000 이렇게 나오죠? 이게 1억 5천만 원 나옵니다. 그래서 대출 받을 수 있는 게 요거 기준으로는 이제 1,500만 원이고, 그다음에 담보 인정 비율도 있잖아요. 담보 인정 비율은 지금 60%인데 주택 담보 평가 가격이 5억이니까 3억 대출 받을 수 있잖아요. 충분하죠. 그래서 그 1,500, 15,000이죠. 15,000만 원. 그 둘 중에서 작은 걸 기준으로 해서 대출을 해주는 거죠. 은행 입장에서는.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는 거고요. 다음에 55번부터는 이제 금융론이죠. 자, 이 55번은 서론에 해당하는 겁니다. 뭐 여러 가지 용어들, 지분금융, 부채금융 이런 얘기들이죠. 자, 1번에 지분금융은 자기 자본을 조달하기 위한 금융이며 원칙적으로 비소구 금융이다. 지분금융은 원칙적으로 비소구 금융. 소구 금융인가요? 소구가 뭐고 비소구가 뭐죠? 소구는 요구할 수 있다는 얘기고, 요구란 단어로 해석하시면 돼요. 이거는 요구할 수 있다는 뜻이고, 이거는 요구할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비소구란 얘기예요. 요구할 수 없다. 이 소리는, 자, 내가 주식을 갖고 있고요. 여러분은 채권을 갖고 있어요. 어떤 회사에 저는 주식을 갖고 있고 여러분이 채권을 갖고 있다는 얘기는 저는 그 회사의 주인이라는 얘기예요. 주인. 여러분은 돈을 빌려준 채권자가 되는 거죠. 자, 회사가 망했어요. 회사가 망하면은 저는 주식 갖고 있는 사람은 그 뭐 나누어서 좀 달라고 하는 게 있나요? 없어요. 주식은 휴지조각이에요. 휴지조각. 근데 채권자들은 남아있는 재산이라도 나누어서 청구할 수가 있어요. 그죠? 또 제가 돈을 은행에서 빌렸어요. 이거는 부채금융이죠. 지분금융. 빌렸을 때 내가 담보로 제공한 주택을 처분해서도 다 못 갚았어요. 그런 경우에라도 나는 아직도 더 갚아야 되죠. 끝까지 요구할 수 있어요. 이게 요구하는 거예요. 끝까지. 이게 소구예요. 소구. 그러니까 부채금융이 소구예요. 소구. 부채금융은 소구금융이고요. 지분금융은 비소구요. 자, 제가 누구하고 사업을 같이 해요.
같이 해, 같이. 같이 하다가 망했어요. 잘못은 친구가 했는데 나는 잘못하지도 않는데 돈은 같이 되고 같이 하다가 그 친구가 잘못한 어떤 뭐 계약서 때문에 망했어요. 친구한테 돈 달라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같이 하면 할 수 없어요. 돈을 빌려줬을 때는 나중에라도 달라고 할 수 있죠. 뭔 뜻인지 아시겠죠? 예, 부채금융은 소구금융, 지분금융은 비소금융 이렇게. 다음에 이번에 부채금융은 타인 자본을 조달하기 위한 것이고 소금융은 소금융이 원칙이다. 이게 이제 맞는 말이고요. 다음에 상환적용표를 통해 저당 대출에 대한 원금 상환분과 이자 지급분이 시간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 볼 수 있다. 이거 가능하죠. 다음에 채무불이행 위험과 조기 상환 위험은 모두 대출자에게 부담이 되는 위험을 말한다. 혹시 이거 잘못 알고 계신 분 안 계시나요? 채무불이행 위험은 금융기관이, 조기 상환 위험은 차입자가 부담하는 이런 식으로 잘못 알고 계신 분 안 계시겠죠? 왜냐하면 예전에 이게 출제가 됐었어요, 한번. 채무불이행 위험은 차입자가 부담하는 위험, 조기 상환 위험은 대출자가 부담하는 위험. 이렇게 질문이 나왔거든요, 기출문제에. 근데 어떤 교재 해설에 그거를 반대로 해설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채무불이행 위험은 차입자, 조기 상환 위험은 대출자 이런 식으로 질문이 틀린 거를 이렇게 바꿔만 넣으면 이제 옳은 지문이 된다고 생각하고 해설이 그렇게 돼 있어서 한동안 그렇게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 책이 꽤 잘 팔리는 책이었기 때문에. 근데 그런 오류가 있었는데 지금은 수정이 됐나 봐요. 5번은 부동산 금융에서 리츠, 신디케이션, 조인트 벤처, 사채 발행이나 차입 등은 지분 금융 방식이다. 사채 발행이나 차입은 돈 빌리는 거죠. 이런 거는 부채 금융이에요. 앞에 리츠, 신디케이션, 조인트 벤처 여기까지는 지분 금융이 맞습니다. 여기 사채 발행할 때 그 사채가 조폭들 말하는 그런 사채가 아니고요. 회사채 말하는 회사채. 혹시 오해하신 분 계시나요? 뭐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그런 회사채를 말하는 겁니다. 회사에서 발행하는 채권을 발행하는 거예요. 자, 돼서요. 55번은 이제 5번이 정답이고요. 그 다음에 56번은 자, 이거 원리금 균등, 원금 균등 이런 얘기가 나오죠. 이거는 이제 중요도가 높은 주제입니다. 이거는 늘 출제 가능성이 있고요. 1번에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은 자, 이렇게 나오면 뭘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 생각하는 거죠. 이 일정하게 지급하는 예죠, 예. 원리금 지불액이 또는 원리금 지급액이 일정한 이런 것은 뭐하고 비교하고 있어요? 최증식하고 비교하고 있나요? 최증식은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자, 이렇게. 그래서 최증식 상환 방식에 비해 차입자가 초기 부담을 적게 함으로 초기 부담 적은 게 뭐예요? 최증식이죠. 틀렸죠, 벌써. 그래서 1번 틀렸고요. 다음에 2번은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과 원금 균등 상환 방식 중, 자, 이렇게 비교하고 있죠, 이렇게. 자, 이렇게 비교하고 있는 것 중 초기에 이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더 높은 건 누구예요? 원리금 균등이죠. 예, 원리금 균등은 지금 이 속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거의 대부분이 뭐예요, 초기에? 거의 대부분이 이자죠. 근데 원금 균등이나 원리금 균등이나 첫회 이자는 어때요? 첫회 이자는 같거든요. 처음은 지금 원리금 균등에서의 이자나 원금 균등에서의 이자가 같다고요. 예, 근데 갖다 주는 돈은 원리금 균등은 이렇게 갖다 주는 거고 원금 균등 이렇게 갖다 주잖아요. 그러니까 원리금 균등이 이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훨씬 크죠. 그래서 반대로 돼 있어서 틀렸고요. 다음에 3번 가격 수준 조정 저당 방식은 인플레이율에 따라 이자율을 변동시켜 인플레이션에 대비하는 방식이다. 자, 이거는 좀 중요도는 좀 낮은 편인데요. 한 번 정도는 다룰 필요는 있고요. 가격 수준 조정 저당이라고 하는 것은 자, 우리 인플레가 발생하면 화폐 가치가 어떻게 돼요? 인플레가 발생하면 화폐 가치가 떨어지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해야 돼요. 그래서 대출자들이 대응하는 방식인데 하나는 변동금리 방식이고요. 하나는 가격 수준 조정이에요.
변동금리 방식은 금리를 변동시키고요. 잔금을 변동시키지는 않습니다. 근데 가격수준 조정 저당은 금리를 변동시키지 않고요. 잔금을 변동시켜요. 예를 들어서 1억을 제가 빌렸어요. 1억을 빌려서 10%로 빌렸는데 이 인플레가 없다고 생각하고 빌린 거예요. 근데 이제 1년 뒤에 은행에 2천만 원을 갖다 줬어요. 이걸 납입을 했어요. 납입. 만기 없이 이제 돈 갚는다 생각해 보세요. 그럼 2천만 원 중에 10%가 이자잖아요. 그럼 나머지 10%는 10%니까 1천만 원은 이자고 나머지 1천만 원은 원금 갚게 되겠죠. 그러면 잔금이 얼마 남는 거예요? 잔금이 9천만 원 남게 되겠죠. 자, 근데 이런 상황이 될 터인데 예상치 못하게 인플레가 10% 발생했어요. 예상치 못하게 인플레가 10% 발생했어요. 자, 그러면은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손해보는 거죠. 그럴 때 다음 연도에 금리를 20% 적용하는 것은 이 변동금리 방식이고요. 대신 잔금은 9천 그대로 둬야 되죠. 근데 가격수준 조정 저당에서는 잔금을 10% 올려서 9,900으로 해버리는 거예요. 2천만 원 갖다 줬는데 잔금이 9,900 남았다고요. 아시겠어요? 왜? 화폐 가치가 그만큼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2천만 원 가져와도 갚아도 사실 1년 전에 그 9천만 원 가지고 살 수 있었던 거 이제 못 사게 되거든요. 9,900은 있어야 살 거 아니에요. 그래서 9,900 남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대신 뭐는 변동시키지 않는 거예요. 이자율은 변동시키지 않고 그냥 10%예요. 9,900에 대해서 10% 내는 거죠. 됐나요? 이게 가격수준 조정 저당이에요. 참고로 알아두시라고. 이게 이제 대칭적으로 이렇게 상호 교차적으로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근데 이게 지금 틀렸잖아요. 이자율을 변동시켜 인플레이션에 대비하는 게 아니라 잔금을 조정해서 인플레이션에 대비하는 방식이요. 가격수준 조정 저당. 다음에 4번이 옳은 건가요? 최증식 상환 방식은 대출 초기에 상환액이 적기 때문에 이자도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되기도 한다. 그죠? 그래서 부의 상환이 발생한다라고 하죠. 다음에 신규 대출 이자율이 저당 이자율보다 높을 때 차입자가 중도 상환하고 재융자를 받는 것이 경제적이다. 신규 대출 이자율이 저당 이자율보다 높으면 차입자가 중도 상환하고 재융자를 받는 것이 경제적이다. 이 머리가 장식이 아니고서야 바보 아니에요. 그죠? 틀렸습니다. 다음에 57번, 58번까지만 좀 하겠습니다. 계산 문제. 여기까지만 좀 하고 쉬겠습니다. 자, 이게 57번은 원금 균등이고요. 58번은 원리금 균등이죠. 이게 최근 10년간 출제가 안 됐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는 정말로 출제 가능성이 많이 높아진 거예요. 그리고 어렵지도 않잖아요. 57번 원금 균등 상환은 먼저 뭐를 계산해야 돼요? 원금 균등액을 계산해야 되죠. 그 다음에는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이자 계산하고 그 다음에 합계를 묻잖아요. 그래서 원금 균등 상환에서는 원금 균등 상환에서는 먼저 원금 균등액을 계산하는 거고요. 요거는 대부액 나누기 뭐라 그랬어요? 납입 횟수라 그랬죠. 납입 횟수. 그래서 여기 대부액이 얼마예요? 4,800만 원이고요. 납입 횟수는 120개월이죠. 10년간 매월이기 때문에 120개월 하면은 40만 되죠. 여기에다가 이자는 첫 회 이자죠. 보통 첫 번째 건 물으니까. 그러니까 매월이기 때문에 한 달치 이자예요. 한 달치. 4,800만 원을 한 달 쓴 거예요. 그래서 4,800만 원에다가 곱하기 이자율이 연이자율이죠. 연이자율이 0.05요. 나누기 몇 해야 돼요? 12 해야 되죠. 그러면 400만 원에다가 0.5를 곱하면 0.5 곱하면 20만 원인가요? 그럼 40만 원과 20만 원을 더해서 계산하면 되죠. 이렇게 계산하면 돼요. 그러니까 별로 어렵지 않아요. 요 매뉴얼 따라 하면 되니까. 근데 58번에 원리금 균등 상환은 어떻게 하라고요?
원리금 균등 상환은 이제 원칙적으로는 이제 원리금 균등액을 계산하고, 두 번째는 이자를 계산해서, 세 번째는 원금 상환분을 물을 때죠. 원금 상환분을 물을 때는 이제 1번에서 2번을 빼는 건데, 이 문제는 늘 저당 상수를 준다 그랬죠. 그러니까 저당 상수를 주기 때문에 저당 상수에서 뭐를 빼서, 이자율을 빼서 나온 값에다가 바로 뭐를 곱하라고요. 여기다 대부액을 곱하면 된다 그랬죠. 이렇게. 여기에 이제 이자율을 빼면은 0.087185 이렇게 돼 있나요? 그래서 이자율이 0.06이죠. 그럼 0.027185, 0.027185 이렇게 되죠. 근데 대부액은 1억 5천이죠. 1.5억이죠. 대부액이 3억이라면은 이거 없다가 치고요. 3, 7, 2, 21, 3, 2, 8 한 800만 원 가까이 되죠. 근데 1.5억이니까 반이니까 400만 원 조금 더 되겠죠. 400만 원 조금 더 되는 건 1번밖에 없죠. 그래서 정답 1번이고요. 요거 나오면 좋겠죠. 이게 10년 동안 안 나왔으니까 좀 제발 나왔으면 좋겠어요. 좀 쉬고 3시부터 59번 하겠습니다.